대담한 대담 두 번째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미애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는 임미애입니다. 죄송합니다. 임미애 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김미애 의원은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제가 왜 네. 김상호 의원 막 이름 써놓고 지금 그쵸. 잘못 읽었습니다.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임미애입니다. 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네. 추경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네네. 네. 어제까지 예결이 있었습니다. 30조 5천억 원 규모고 네. 이게 지금 뭐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반대를 하고 있고 계속 흠집을 네. 내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의원으로서 이 추경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국민들께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살다 이런 경기 처음이다. 예. 네. IMF 때도 이러지 않았다. 코로나 때도 이러지 않았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을 다녀보면 상가가 비어 있는 곳이 옛날에는 뭐 한 집 건너 한 집 건너 이렇게 뭐 두 집 건너 세 집 어쩌다 건너 뭐 하나 정도? 비었는데 네. 요새는 뭐 한 집 건너면 두 집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국가의 경제 주체라고 한다면은 정부가 있고 기업이 있고 가게가 있는데 이 경제 주체 단위가 네. 빠른 속도로 허물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도 이 경제 주체의 한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게, 네. 예, 이 분야를 좀 살려보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것이 이번 추경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추경이 가장 좀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될 분야 여러 가지 또 이제 네, 분야가 네. 있는데 어느 쪽이 가장 최우선순위인가요? 그런 취지에서 가계 경제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민생 소비 쿠폰,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소비 쿠폰, 그다음에 네. 지역 경제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 상품권 네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집중적으로 좀 배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 추경안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경제적 파급 효과를 노리는 거잖아요. 이 경제도 너무 안 돌고 서민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네. 그런데 전 정부는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움켜쥐고 있어서 이게 항상 문제가 됐었던 건데 이번에 네. 이 추경안 이 경제적 파급 효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그것을 수치로 계산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수치로는 뭐 한 1에서 2%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뭐 수치화하기는 실제로 쉽지 않다. 그런데 최소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네. 이것이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민생 경제가 회복되는 데에 그 마중물의 역할은 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은 어쩌면 이게 근본적인 처방이 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수준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30조 원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인 처방이 되는 건 불가능한 그렇죠.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의 마중물이다. 민생 경제가 회복하는데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것에 그 역할을 다하도록 쓰겠다라는 취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야당 측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뭐 반론들이나 반박 같은 걸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이게 좀 상황에 맞아야지만 그 나름 설득이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 야당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제일 먼저 나왔던 건 그거죠. 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냐 뭐 이런 저 그 얘기 황당한 들으면서 프레임. 예, 어떻게 그런 단어를 생각해냈는지도 너무 놀라운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당선 축하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뭐 어. 그렇게 치면 윤석열은 들어서자마자 60조 원의 네. 당선 축하금을 푸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치면 우린 더 풀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또 얘기를 해요. 가장이 돈을 안 벌고 네. 빚잔치를 해서 되겠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이게 또 후대에 뭐 부담이 있고 뭐 지금 도대체 이런 얘기는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굳이 이해를 하자면 뭐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사실 네,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 아니야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우리 잘 참고할게. 네, 네. 예. 뭐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지.
예를 들면 그 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네네.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이 채무 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건 도덕적 해이 가지고 올 거다. 뭐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가면서 부채를 갚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동을 했던 네. 많은 사람들한테 박탈감을 주는 정책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당신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잘 참고해서 그런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쓸게라고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관련해서 지금 뭐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던 이제 5월 말경에 여러 가지 보고서를 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정 부양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네. 한국의 경제가 좀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몇 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분명히 뭐 국내 그 기관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추경 30조 원이 상당히 말씀하신 마중물이 될 거라는 거는 뭐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번에 그 가계 경제, 민생 경제에 특히 집중을 하게 된 거는 소득 분위를 놓고 보면 1분위에 계신 분들 네. 소득이 한 114만 원 정도예요, 월. 그런데 이분들의 지출을 보면 150만 원이 훌쩍 넘어요. 결국은 버는 돈보단 쓰는 돈이 많은 게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해 둔 상태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쪽 야당에서 계속 제기하는 게 뭐 이제 국가 채무 문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재정 건전성은 그래도 가장 탄탄하다. 탄탄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25년도 이번에 발행하는 국채까지 합쳐도 GDP 대비 저희가 49%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재정 건전성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금고는 튼튼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은 가계가 빠르게 네. 붕괴되는 것을 방치해둔 경제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금은 나라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할 시기이지 네. 네. 가계의 이 부담을 떠넘겨야 되는 시기는 아니다라는 네. 말로 가장 잘 표현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라고 정부가 있는 건데 국민들 그렇죠. 삶이 네. 힘들어지면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연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7년 이상 연체자 이 네. 채무 그렇지만 뭐 다 갚아주는 건 아니고 5천만 5천만 원 원. 이하인 네.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항상 나오는 논리가 도덕적 해이, 네. 뭐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 허무하다 등등.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이 7년 이상이나 5천만 원 혹은 그 이상 빚을 갚고 싶어서 가진 분들은 한 분도 없지요. 안 계실 거잖아요. 네. 갚을 여력이 있었으면 진작에 갚았지요. 그러니까 저 네. 언젠가 정부가 이거 털어주겠지 하면서 계속 빚을 싸들고 있는 사람은 솔직히 그렇죠. 없다라는 그런 겁니다. 사람은 없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 이 정부가 내 빚을 탕감해 줄 것이야 라고 해서 그것을 갚을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갚고 다중채무 법힌 지면서. 사람은 네.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그것이 족쇄가 되어서 어떤 경제 활동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어쩌면 삶의 많은 부분에서 포기를 해야 되는 다수의 채무자들이 있다면 그 숫자가 113만 명가량이 된다 그래요. 그 정도군요. 굉장히 네. 많은 숫자죠. 네. 이거는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는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 네. 7년 동안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갚지 못했다는 건 실제로 제가 오늘 이제 정무위 쪽 의원들하고 아침에 이제 회의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네. 이런 경우에서 금융권에서는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3년이 넘어가면은 음. 실제로 갚지 못한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 기준. 예, 네. 그러면 이게 7년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기준이 법적 기준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국가가 이게 고질적인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예산을 배정을 할 때 한 8천만 원 정도? 그 중에 4천만 원은 금융권이 부담하고 4천만 원을 정부가 부담한다고 하면 네. 4천만 원이 시중에서는 5천만 원의 채무를 졌을 때 그 채권이 보통 5%의 가격으로 시중에서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그 채권을 매입한다고 하면 5% 가격으로 매입을 했을 때 그 규모가 5천만 원, 돈 액수로는 5천만 원이 되는 거고 숫자로는 한 113만 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예산 전체로 보면 한 16조 원의 채무를 구제하는 형식이 되는 거고 네. 16조 원의 채무를 구제하는데 다시 거꾸로 계산을 하면 4천억의 국가가 지원을 해줘서 113만 명의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 프로그램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실제로 7년 이상은 이 너무 탕감에 힘들어서 네. 여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포용하고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의 주체로 시장에서 설 수 있도록 하는데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덕적 해이를 얘기하는 건 그거야말로 가진 자들의 논리 아닌가? 좀 그리고 뭐 덧붙이자면 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사실은 좀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렇게 안 갚고 싶어서 안 갚은 것도 아니고 갚을 수 없어서 못 갚은 거고 네. 또 아파트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는 그 기업의 어려움을 그렇게 속 깊은 마음으로 헤아려서 그 건설사 망한다. 돈 좀 그 퍼주자.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매입하자는 예산을 수천억 수억을 책정하면서 서민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도덕적 해이로 몰아붙이는 건 이거야말로 국민들에 대한 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발언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그런 지적은 불쾌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불공평하다, 불쾌하다. 사실 아까 그 소비 쿠폰하고도 약간 맥락이 닿는데 이분들 어쨌든 채무에서 좀 벗어나면 네. 또 이제 소비 진작을 하실 거잖아요. 약간이라도 네. 또 이제 여유가 좀 생기시면 다시 이분들도 소비하고 그래서 경제가 또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안 좋은 면만 보지 말고 플러스 요인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쭤봤습니다. 다른 질문을 좀 할게요. 이 농축산물 관련해서 이 할당 네네. 관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좀 재검토해야 된다 촉구하셨어요. 네. 네. 일단 할당 관세가 뭔지를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 이게 왜 필요한 건지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할당 관세는 쉽게 말하면은 일반 농산물이든 아니면 원자재든 뭐 석유류든 네.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수입이 될 때 관세를 할인해 주는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관세를 할인해 주게 되면 네.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어들죠. 네. 네. 예. 그런데 이 관세가 할인된 상태에서 수입이 되면 시장에 풀릴 때는 싼 가격에 풀리니까 네. 일반적으로 할당 관세는 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이것을 조절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할당 관세를 할 때는 법적으로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품목을 어느 시기에 어느 만큼의 양으로 어느 정도의 세율로 수입을 할 것인지를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견이 있을 때는 그 이견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이 할당 관세가 무분별하게 남용이 되었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거고요. 특히 지켜야 할 법적 요건들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네. 네. 의견 수렴의 과정도 없었고 네. 어떤 것이 들어오는지 우리 뭐 설사 들어왔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것이 해당 상임위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늘 이 보고가 요약본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시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물건이 들어와서 어떻게 풀렸는데 그 효과는 어떠했는지를 네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짬짬이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 저희가 보는 거고 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할당 관세 품목에 엄격한 제한을 뒀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네. 원료의 경우, 그러니까 뭐 비료라든가
뭐 원유라든가 이런 그 원자재에 그래서 들어와서 국내에서 가공이 될 수 있는 품목에 한해서 할당관세가 엄격하게 적용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 할당관세 품목이 특히 농축산물에서 네네. 많이 늘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농축산물에서 할당과세 품목이 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실제로 농산물은 그 특성상 연중 상시 공급이 쉽지 않은 품목이지 않습니까? 네. 수확 처리된다는 얘기는 해당 농산물이 이미 많이 시장에서 소진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요 농산물이 수확철을 앞두고 약간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파, 마늘, 네. 당근, 배추 이런 것들이. 네. 그런데 요 시기에 할당관세로 품목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는 절차나 이런 과정을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실제로 할당관세로 어떤 물품이 들어왔을 때 이게 풀리는 단계가 되면 시장에 풀리는 시점이 되면 네. 국내에서는 수확 시기하고 맞물리는 거죠. 아, 그럼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피해가. 거죠. 예, 그러니까 농민들은 정부 못 믿겠다. 어떻게 정부가 번번이 이렇게 수확 시기 앞두고 수입을 하냐. 네. 그것도 할당관세로 싸게 수입을 하냐. 이러면서 불만이 많았던 게 이제 농림부가 할당관세라는 제도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문제가 많았으니 일단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엄중하게 해달라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작년 제가 이제 국감 때 이 할당관세가 들어왔을 때 국내 물가에 끼치는 영향을 네. 조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국회 산차에서 6월 25일 네, 나왔던 그 맞습니다. 보고서 말씀하신 예, 예. 거예요? 나왔는데 보면 네. 원자재,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 특히 원유 이런 거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농산물의 경우는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라는 얘기는 이것이 적용됨으로 해서 그 악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 농촌의 생산 농가의 그 생산 기반을 붕괴시킨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을 떠나서 그보다 더 나아가서 농가한테는 네. 이제는 생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나 다시는 이제 양파 농사 짓고 싶지 않아, 마늘 농사 짓고 싶지 않아 라는 이렇게 생산 기반 자체를 와해시키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고서에 담기지는 않았으나 그런 영향까지 있으니 네. 그것을 고려해서 할당관세 제도는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주장이죠. 그렇죠. 당장 뭐 예산처에서도 소득 감소가 명확해 보인다.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말고 농축 수산물의 경우에는 네, 네. 농민들이 이거 장사해봤자 뭐 남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농사 안 하고 또 다른 거 그렇죠. 하시려고 또 고생하시고.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악순환이 돼요. 되는 거고. 네. 작년엔 양파 했는데 네. 양파 수입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양파가 똥값이 되었어. 그럼 올해 뭐 하겠어요? 그 논에 할 수 있는 거 정해져 있어요. 그럼 마늘 하지요. 그렇게 같은 시기에 파종이 되는 거는 양파, 마늘 이 정도예요. 네, 네. 마늘 심으면 내년에는 마늘값이 또 가격이 하락하겠지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여서 네. 네,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소위 말하는 하나의 키워드로 표현한다면 그냥 실용인 것 같아요. 실용. 네. 네, 뭐 외교도 실용이고 지금 인사하시는 것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농업에 대해서는 접근법이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보는 농업. 뭐 얘기를 좀 나누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재명 정부의 농정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의 농정은 아까 할당관세 연장선에서 농업이라는 것을 물가 관리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네. 예. 농업은 산업이고 네. 산업적인 측면에서 농업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산업을 어떻게 뿌리부터 튼튼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네네.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만을 가지고 물가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면 농업은 산업으로서의 존재 기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물가 관리 측면이 아니라 산업의 관점에서 농업을 바라봐 달라라는 네. 측면을 측면을 저희가 끊임없이 주장을 했고 네. 실제로 농업은 농업
그 농업이라는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농민의 삶, 그리고 이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농촌이라는 지역적 환경과 떨어뜨릴 수 없는 그렇죠.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빠르게 지금 농촌 사회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현상과 접목해서 본다면은 그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가의 측면에서도 본다면 그건 당연하고 건강한 접근법이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소득, 네. 최소한의 기본소득들은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기본소득, 이거 잠깐 얘기할까요? 농어촌 기본소득법 작년 12월에 발의하셨잖아요. 네네. 그쵸? 제가 날짜를 보니까 12월 3일 날인가 발의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12월 3일 내란 있었던. 아니요, 그 전에 그 발의를 전에 했고, 발의하셨어요? 네, 네. 발의는 그 전에 했고 네. 저희가 이제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네. 12월 3일로 봤군요. 그 얘기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그 당시 어떤 내용들 담고 있었는지.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네. 당시 후보 시절부터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그랬죠. 네. 예, 기본소득을 퍼주기 아니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뭐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지만 짧게 얘기한다면 네. 이걸 하고 싶어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이미 신안군의 경우도 네. 하고 있고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나선 지역도 많고 경북 같은 경우에도 영양군도 이 기본소득을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법적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네.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게 걸러집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지자체에서는 전체 예산 규모에서 사회복지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을 네. 넘어서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단체장이 재원을 확보해서 할 의지가 있어도 지금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 법으로 근거를 만들고. 마련한다라는 네. 게 가장 크고요. 두 네. 번째는 이걸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네. 재원이 준비가 되어 있는 곳 지자체가 있다면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국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거기에 지자체의 여력을 얹어서 네. 해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네. 준비가 된 곳부터 하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동료 의원들은 많이 호응을 좀 해주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저희 농해수위에서는 동의를 많이 얻는데요. 네. 이게 저희가 공청회를 해보니까 오히려 귀농한 젊은 청년들이 약간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청회 하면서 그렇구나. 농촌에서 살아본 저는 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발의를 했는데 네. 오히려 이제 금방 들어온 청년들의 경우는 예산 그렇게 써도 돼? 라는 식의 그래요? 인식이 있어서 굉장히 이례적인 흥미롭네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조정하셔야죠. 이것과 관련돼서는 네. 또 다른 시간에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담한 대담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